자, 오늘은 조선 후기 마지막 단어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전에 교과서 애니메이션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조선 후기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물품을 거래하는 장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상업의 발달은 수공업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지요. 조선 후기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일부 서민들의 경제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당 교육이 보급되면서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졸지 말고 집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거라. 오늘부터 나도 서당에서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 부럽다. 나도 아버지 말고 서당에서 배우고 싶은데. 조선 후기 서당이 널리 보급되면서 서민의 의식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자, 우리 조선 후기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대사 중에 이런 얘기 있었죠? 집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거라 라고 훈장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집이 가난해도요,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서당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양반 자제도 있는데 이분들 요 친구들 보니까 약간은 차림새가 조금 너저분한 게 일반 상민의 자식 같죠. 부모님이 열심히 돈 모아 가지고 아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누구는 서당에 가지 못하나 여기 여학생 여자아이는 아빠한테 글을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학생들 학교를 못 가고 옛날에는 집에서 아빠한테 글을 배웠다라고 상상을 해 보세요. 아주 끔찍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사회 모습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시기는 조선의 후기죠. 그러니까 전기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특히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의 변화를 가장 결정적으로 끼치게 했던 책이 바로 주자가래예요. 주자가래. 그러니까 주자가 썼던 가족의 예법인데 주자라는 사람은 누구였죠? 어떤 학문을 창시하신 사람이다? 그렇죠.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리학을 주자가 이야기할 때 항상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다. 그리고 중심과 주변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게 강조해요. 또 집안 내에서도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 중심은 누가 돼야 되느냐? 아빠. 아빠예요. 엄마는 안 돼. 그래서 주자가래가 보급되면서 결과적으로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얘기죠. 엄마 쪽은 조금은 의미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적장자 우대상속 제도를 성립했다. 적장자. 일단 장자라는 거는 나이가 제일 많은 큰아들. 그리고 적자라는 말은 본부인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인의 큰아들한테 재산을 몰아주는 거예요. 좀 더 우대 상속을 해주겠다. 자, 그 왜 이걸 해야만 되냐면, 이렇게 큰아들한테만 주냐면, 얘가 나 죽으면 제사를 드려줄 거니까. 그래서 매번 재산은 장남이 드려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남 입장에서도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보통 큰아버지 댁에 가잖아요. 그렇죠? 큰고모 댁에 가진 않잖아요. 이모 댁이나 이모부네 집 안 가잖아요. 이러한 조선 후기의 주자 가래의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오늘날까지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많이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긴 했지만 우리 명절 때라고 해서 꼭 예전처럼 큰아빠네 집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차례 드리고
하지 않는 집도 있잖아요. 그쵸? 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각자 이렇게 생활하는 점차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러한 조선 후기의 분위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쵸?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얼마 전인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생활 풍속도 역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여자는 시집에 가서 살아야만 되는, 우리 예전에는 장가도 가고, 장인 장모집, 장인 장모 집에서 처가살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조선 후기부터는 이제 완전히 결혼하면 무조건 딸은 출가 외인이에요. 이제 바깥의 사람이다. 그래서 딸은 나중에 자신의 집 족보에도 올려주지 않아요. 나있는 것처럼 북의 자손, 그리고 아빠 쪽 자손, 그리고 남성 중심의 수록을 족보에다가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족보에서 조금 엄마 쪽, 또 내 사위, 뭐 이러한 외가 쪽은 족보에서 빠지는 이런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같은 족보를 편찬하면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같은 친족이야, 이런 뭐 유대를 강화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집안이야, 우리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집안은 족보도 없는, 근본도 없는 집안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평생 집에서 매일 족보를 쓰셨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그만 버리는 책인 줄 알고 그 몇 권의 족보를 그냥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죠. 뭐 이거를 복사해 놓거나 필사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 집안의 족보가 날아가는, 갑자기 족보가 없는 집안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 집안은 잘 나가는 집안, 뿌리가 있는 집안,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집안은 족보를 위조하거나 사거나 뭐 이런 일들도 이때 당시 종종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사면 내가 그냥 양반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좀 뭔가 남성 중심, 양반 중심, 뭐 아들, 큰아들 중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선 후기 주자가래가 보급되면서 발생하였다. 여러분들 그 제사도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격식을 따져서 뭐 전을 뭘 해야 되고, 과일은 어떤 과일을 해야 되고, 생선은 어느 방향으로 놔야 되고, 자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는 정해져 있지 않았대요. 점점 양반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갔던 거죠. 원래 공자님의 취지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선생님 생각해도 제사가 중요하겠니?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과 상공업 발달 볼게요. 일단 농업. 갑자기 수확량이 증가하네? 엄청난 농사 기법이 보급되기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농사 기법일까요? 뭐로 시작해요? 그렇죠. 모내 기법이에요. 모내 기법. 요거를 좀 전문용어로 이양법이라고 해요. 이양. 앙을 옮겼다. 앙이라는 거는 이제 모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씨를 모판에다가 먼저 뿌려가지고 씨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 자란 모를 옮겨 심는, 이게 이제 모내기법인데, 그러면 왜 이 모내기법이 보급되면서 수확량이 증가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모내기법을 하면 잡초 뽑기, 잡초 잡초 뽑기가 수월해요. 노동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씨를 뿌리면 씨보다 잡초가 워낙 너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모를 심기 때문에 잡초보다 모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잡초를 모가 죽여버리는 거죠. 그 드센 잡초가 모에게는 못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잡초가 줄어들면 벼가 트실해지고, 또 노동력도 줄어드니까 더 많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농사 지으면서 가장 힘든 게 잡초 뽑기예요. 우리 예전에 운동장도 보면 코로나 때 체육 활동을 안 하니까 운동장이 뭐가 됐니? 천연 잡초 구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다 못 뽑으니까 나중에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갈아 엎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잡초라는 게 정말 짜증나는 건데 이걸 뽑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모내기법 하니까 잡초를 뽑는 게 더 수월해졌다는 거죠. 게다가 벼농사도 좋지만 상품 작물 이런 것들을 하면 돈이 돼요. 그러니까 작물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품 작물이 있겠니? 예를 들면 뭐 담배라든지 모카라든지 또 값비싼 채소 같은 거, 약초 뭐 이런 것들은 다 상품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벼농사는 이 모내기법 또 상품 작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농민들 중에서도 분홍층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분홍층이 생겨났다는 얘기는 반대로 몰락한 농민도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 몰락한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농촌을 떠나야 돼요. 분홍한테 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시로 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도시 노동자, 노동 또는 노동자, 뭐 수공업자, 뭐 상공업, 뭐 광산업, 강사 노동자, 뭐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강사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시는 더 발전하는 거죠. 상공업 발전하고 또 광업도 발전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상업도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장시가 증가했다. 장시. 지방 장시가 있잖아요. 우리 성남에도 모란장이 있잖아요. 5일, 4일, 5일, 9일 날 이렇게 장을 열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니까 전국에 장시가 막 나타나네. 그래서 장시와 장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의 보부상이라고 하죠. 보찜 장소와 등찜 장소를 합쳐서 보상과 구상을 합쳐가지고 보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찜, 보따리에다가 등찜, 지게에다가 물건을 싸가지고 장시를 옮겨 다니며 물건을 파는 이런 상인, 보부상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이제 행상, 객주, 경강상인 등 여러 상인들이 또 활동을 하였다. 뭐 행상이라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보부상 같은 상인의 행상이라고 하고요. 객주는 숙박업자들 얘기하는 거고 경강상인들은 강을 이렇게 배를 통해서 물건을 수송하는 운반하는 그러한 운반업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상인들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상업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수공업. 자, 수공업은 물건을 손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원래는 물건이 필요하면 관청에서 야, 이거 만들어 하는 관청 수공업 위주로 갔지만 이제는 민간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이런 민간 수공업 위주로 가게 돼요. 특히 우리 예전에 대동법 시행과 관련이 있겠죠. 대동법 하니까 이제 물건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쌀로 내니까 국가에서 물건을 사오는 이런 공인들이 대량으로 각 지방에 물건을 사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지방의 민간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수공업 발전했고요. 또 민간 중심의 광산이 개발되었다. 광산은 이제 은과 구리 같은 거 이런 거 지하자원을 캐는 건데 이것도 원래는 국가에서 광산을 개발했고 또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광산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광산을 이렇게 개발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광업이 더 크게 발전하는 거죠. 특히 은이든 운이든 구리든 뭐 철강석이든 뭐든 간에 광물의 수요가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려면 또 수공업 뭐 만들려면은 광물이 또 필요하게 하지 않겠니? 농기구 같은 거 만들려면 또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조선 후기 농업, 상업, 수공업 모조리 다 발전했고 특히 농업은 어떤 법? 이양법, 모내기법 이것이 결정적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민문화에 되도록 할게요. 이 서민문화. 그동안 서민문화는 이제 문화적으로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전혀 발전한 적이 없는 문화예요. 근데 서민들도 이제는 돈 많은 서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농업, 상업, 광업, 뭐 이런 데 종사했던 서민들이 분홍층, 또 대상인들, 또 강산업자들, 돈이 많잖아. 그 돈이 많으니까 이 서민들이 당연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들이 이제 가장 원했던 거는 야, 우리 아들도 우리 자식도 공부시켜야겠다. 그래서 마침 서당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서당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있어?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민들도 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가 대두하는 거죠. 특히 문학 작품에 있어서 춘향전, 흥부전, 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한글로 글을 만드는 거예요. 한글 소설. 한자가 아니야, 한글.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고요. 시조도 형식의 제약이 없는 서설 시조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 우리 양반들이 썼던 시조는 딱딱딱 문구가 또 글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서민들은 자유롭게 마치 우리가 대중음악에 랩이 등장하는 것처럼 당시 시조의 어떤 파격적인 서설 시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탈춤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양반들을 풍자하는 양반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풍자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요 자료 한번 교재 자료 한번 볼게요. 자, 미나라는 거는 이제 서민들의 미적 감각과 의식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서민들의 생각들, 의식들을 그림에 담은 그림을 이제 서민화, 서자 빼고 민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125페이지 보면 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네요. 자, 먼저 이 조선 후기 농업은 뭐 하고 있니 지금? 모내기 하고 있죠. 모에다가 모판에다가 모를 따로 재배해서 옮겨 심는. 자, 이거라면 노동력이 감소해요. 뭐 하는 노동력? 잡초 뽑는 거. 그러니까 수확량이 더 예전보다 높아지죠. 옛날에는 노동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못 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게다가 일부 농민들은 쌀, 담배, 목화, 채소 등 무슨 작물?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분홍이 되는 거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빈농이 되는 몰락한 농민도 나타났고 이들은 도시에 가서 또 광산에 가서 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상공업, 또 강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민문화 중에서 양반전이라는 그러니까 양반전도 있고 이건 탈춤이네요. 봉산탈춤의 대사를 보니까 말뚝이가 양반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대사를 하네요. 이 양반이 계잘량이라는 양의 개다리 소반의 반짝. 이러한 그지 같은 뜻이다. 양반이 이제 완전히 발끈해서 이건 뭐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양반들을 이제는 대놓고 까는 그러한 솔직한 판소리, 뭐 탈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 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통쾌하겠죠.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이러한 그 호응이 많이 있어서 탈춤 뭐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유행을 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이 문화 파트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할게요. 안녕.